안 된다. 죽으면 안 돼. 아가 눈 좀 떠보거라.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산 사람도 얼어 죽는다는 엄동설한 그 차가운 무덤과 바위 틈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의 자식이기에 무덤가에 버려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10년 뒤 세상은 왜 발칵 뒤집혔을까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눈보라치는 밤, 무덤가에서 주운 버려진 아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이 노한 것일까요? 아니면 땅이 슬퍼 우는 것일까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주먹만 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해 겨울밤이었습니다. 휘잉 우웅 골짜기를 휘감아 도는 눈보라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산속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굵은 나뭇가지들이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 우지끈하고 비명처럼 부러져 나가는 그야말로 산 사람도 얼어 죽어 나갈 살인적인 추위였습니다. 그 험한 산길을 허리춤까지 차오른 눈밭을 헤치며 한 여인이 비틀비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 아래 외딴 집에 사는 과부 심씨였습니다. 심씨는 40이 넘도록 시집도 가지 못한 채 병든 홀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평생을 바쳐온 효녀였습니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던 옛말은 다 거짓말이었는지 어머니는 긴 병환 끝에 어제 새벽 차디찬 윗목에서 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어머니를 땅에 묻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심씨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복은 찢어지고 버선발은 꽁꽁 얼어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심씨는 눈보라 속에 우두커니 멈춰서서 방금 어머니를 묻고 온 산 중턱을 하염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안 아프지? 거기는 춥지 않지? 나는 괜찮아.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가. 제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심씨의 다리는 자꾸만 꺾였습니다. 지금 빈집에 들어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약 냄새가 배어있는 이불, 주인을 잃은 지팡이. 그 끔찍한 정막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심씨는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나 혼자 두고 어딜 가. 차라리 나도 데려가. 나도 어머니 곁으로 데려가줘요. 이대로 눈밭에 누워 잠들면 고통 없는 세상에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심씨가 스르르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센 바람소리 사이를 뚫고 아주 가늘고 기이한 소리가 심씨의 귓가를 스윽하고 긁고 지나갔습니다. 으앙으앙. 심씨의 감기려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고라니 새끼가 우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데려가려는 저승사자의 환청인가? 등골이 오싹해진 심씨는 귀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그 소리는 더욱 명확하고 처절하게 심씨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으아앙. 그것은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갓 태어난 아기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심씨는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밭을 기어갔습니다. 그곳은 얼마 전 쓴 묘가 몇 기 모여 있는 공동묘지 터였습니다. 희뿌연 눈발 사이로 묘지 옆 커다란 바위 아래 구석에 눈에 반쯤 파묻힌 낡은 강보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심씨는 미친 듯이 쌓인 눈을 맨손으로 파헤쳤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이 얼어 터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드러난 것은 피도 안 마른 갓난아기가 낡은 헌 옷가지에 쌓인 채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얼굴로 가쁜 숨을 헐떡이고 있는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아기잖아.
세상에, 이 엄동설 안에 어떤 천벌받을 놈이 이 가여운 아기를 여기에 버렸어. 미쳤어.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해. 아기의 속눈썹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울음소리조차 낼 기력이 없어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순간 죽고 싶다는 생각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처지와 이 차가운 눈밭에 버려진 작은 생명이 너무나도 똑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 죽으면 안 돼. 아가, 눈 좀 떠보거라.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심씨는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무명 저고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심씨의 맨 가슴을 난도질했지만 심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얼음장 같은 아기를 자신의 맨살 위에 바로 품었습니다. 차갑다는 느낌을 넘어 마치 불에 데인 듯한 고통이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아기를 더욱 꽉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하지? 엄마 품처럼 따뜻하지? 제발 숨을 쉬거라. 나도 혼자고 너도 혼자니 우리 죽지 말고 같이 살자. 내가 너의 어미가 되어줄 테니 제발 눈만 떠다오. 제발. 심씨의 뜨거운 눈물이 아기의 차가운 볼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닿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심씨의 필사적인 체온이 전해진 것일까요? 파랗게 식어가던 아기의 몸에 기적처럼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아기는 멈췄던 숨을 허억하고 크게 들이마시더니 산이 떠나갈 듯 우렁차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심씨에게 살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생명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심씨는 아기를 품에 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래, 살았다. 내가 살았어.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아가. 심씨는 아기를 겉옷으로 꽁꽁 쌈의 품속 깊이 감추고 거친 눈보라를 뚫으며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죽음만을 생각했던 그녀의 텅 빈 가슴에 하늘이 내려준 작고 소중한 불씨 하나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씨는 사력을 다해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것 같았고 얼어붙은 발은 감각이 없어 돌부리에 채어 넘어지기를 수십 번. 하지만 심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품속에 안긴 이 작은 생명의 온기가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참아라. 다 왔다. 다 왔어. 마침내 심씨는 살인문을 박차고 자신의 초가삼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아랫목에 솜니불을 겹겹이 깔았습니다. 냉기가 감도는 방안을 데우기 위해 아궁이에 장작을 미친 듯이 쑤셔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에 눈물이 났지만 심씨는 눈물 닦을 새도 없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방바닥에 훈훈한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심씨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아기를 꺼내 눕혔습니다. 자신의 체온 덕분인지 다행히 아기는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하, 살았구나. 그래, 살았어. 어미도 없는 놈이 잠은 어찌 이리 편하게 자느냐. 쯧쯧. 심씨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훔치며 눈과 땀에 젖어 축축해진 아기의 낡은 강보를 조심스레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헌 옷가지를 벗겨내고 마른 수건으로 아기의 몸을 닦아주려던 찰나였습니다. 아기의 베네저고리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툭 하고 방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고요한 방 안의 공기를 가르는 맑고 서글픈 소리였습니다.
심씨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어들고 호롱불 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옷가락지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푸른 빛을 내뿜는 한눈에 봐도 귀하디귀한 빛의 가락지였습니다. 하지만 심씨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 영롱한 가락지는 온전한 동그라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혹은 억지로 끊어낸 듯 날카롭게 쪼개진 반쪽짜리였습니다. 세상에, 이리도 귀한 옷가락지를 어찌 반쪽만 넣어두었을까? 이 귀한 걸 지닌 아이가 어찌 산속 무덤가에 버려졌단 말인가? 심씨가 의아해하며 다시 강보를 뒤적거리자 이번에는 손바닥만 한 하얀 비단 천이 나왔습니다. 심씨는 그 천을 펼쳐보고는 그만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얀 비단 위에는 검은 먹물이 아니라 붉은 선열로 쓴 글씨가 빗둘뱃둘 처절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어가던 어미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쓴 서찰이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오나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시오. 내 비록 쫓기는 몸이 되어 죄인처럼 이승을 떠나나 이 가여운 아이만은 죄가 없습니다. 훗날 아이가 살아남거든 이 반쪽 가락지가 증표가 될 것입니다. 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아이를 살려주신 그 은혜는 반드시 갚으리다. 글씨는 뒤로 갈수록 희미해지고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차가운 눈밭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부여잡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갔을 어미의 마음. 심씨는 그 혈서를 가슴에 품고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아이고 내 어미가 너를 살리려고 그 눈보라 속에서 제 목숨을 내놓았구나. 오죽했으면 오죽 원통했으면 이 귀한 것을 쪼개어 증표로 남겼겠느냐. 이 불쌍한 것아. 흑흑흑. 심씨의 통곡 소리에 놀랐는지 잠들었던 아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기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저 버려진 가여운 아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어미의 목숨과 맞바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무거운 생명이었습니다. 심씨는 반쪽 옷가락지와 혈서를 장롱 깊숙한 곳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베네저고리 속에 고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맹세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어미가 되어주마. 비록 가진 것 없는 과부지만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너를 굶기지는 않으마. 내 친어미가 살린 목숨이니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키워주마. 심씨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하얀 눈송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 그 눈 속에서 주운 아이. 내 이름은 오늘부터 설동이다. 눈설자의 아이동자. 저 눈처럼 맑고 깨끗하게 자라거라. 그날 밤 심씨의 초가삼간에는 밖에서 몰아치는 거센 눈보라 소리 대신 아기를 어르는 심씨의 나지막하고 따뜻한 자장가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과부 심씨와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설동이의 인연은 피보다 진한 약속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절반을 훌쩍 넘겨 어느덧 7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심씨의 품에 안겨 가녀린 숨을 헐떡이던 가여운 아이 설동이는 어느새 7살의 늠름하고 총명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렀어도 가난은 지독한 껌딱지처럼 모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씨가 장터 귀퉁이에서 시래기 국밥을 팔아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는 형편에 번듯한 기와집은커녕 아이에게 새 옷 한 벌 사입히기도 버거운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서당 글소리 학당에서는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하지만 우리의 설동이는 그 서당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당에 낼 쌀 한 대박이 없어 서당 담벼락 밑 흙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훈장님의 목소리를 도둑 공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글 공부가 끝나고 비단 옷을 입은 부잣집 도련님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고 있는 설동이를 발견하고는 낄낄거리며 둘러쌌습니다. 야, 죽거지. 너 여기서 또 뭐하냐? 냄새나게 왜 자꾸 서당 근처를 얼쩡거려? 아이고, 도둑 공부를 해서 뭐하냐? 아비도 없는 자식이 글을 배워서 어디다 쓰게? 내 어미 국밥집에서 깍두기나 썰 것이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아이들은 설동이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 주워온 자식 거지. 7살 아이의 가슴에 대못이 박힐 법도 한데 설동이는 쥐고 있던 나뭇가지를 바닥에 딱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러움 대신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비단 옷을 입고 서당 안에서 사람의 도리를 배웠다면서 어찌 행동은 시정잡배만도 못하느냐? 뭐라? 이 건방진 놈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나 배움을 조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하셨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안 계셔도 나를 거두어 먹이시고 입히신 어머니가 계시니 그 은혜가 하늘과 땅과 같다. 헌데 너희는 부모 잘 만난 덕에 호강하면서 어찌 입으로는 남의 부모를 욕되게 하는 천한 말을 내뱉느냐? 설동이의 논리정연한 호통에 놀리던 아이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얼굴만 시뻘개졌습니다. 분명 나이는 자기들이 더 많은데 말문이 막혀 반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서당 문이 드르륵 열리며 훈장님이 뒷짐을 지고 나오셨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워 나와본 훈장님은 설동이가 흙바닥에 써놓은 글씨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가 가르친 천자문이 아니더냐? 획 하나 흐트러짐이 없고 그 뜻풀이까지 완벽하구나. 설동아, 내가 정녕. 담장 너머 소리만 듣고 이 글을 다 익혔단 말이냐? 설동이는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훈장님. 배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도둑길을 열었습니다. 훈장님은 혀를 내두르며 설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당 안에 앉아 딴 생각하는 녀석들보다 담벼락 아래 내가 100번 낫구나. 참으로 기특한 놈이다. 하늘이 내린 재주야. 하지만 멀리서 나무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심씨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행주치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 새끼가 저리 똑똑한데, 훈장님이 탐을 낼 만큼 영특한데, 가난한 어미를 만나 붓 한 자루, 종이 한 장 사주지 못해 흙바닥에 글을 쓰게 만든 현실이 심씨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날 저녁 심씨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심씨는 설동이 앞에 다 식어빠진 꽁보리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설동아, 흑흑 미안하다. 이 애미가 못나서 남들 다 가는 서당에도 못 보내주고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비단 옷 입고 꽃길만 걸었을 텐데 이 못난 애미 만나서 내가 고생이구나. 심씨의 굵은 눈물이 밥상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설동이는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심씨의 거친 손등을 꼭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7살 아이답지 않은 너무나도 의젓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서당 공부보다 어머니 어깨 주물러 드리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훈장님이 그러셨어요.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은 재주가 아니라 하늘이 제게 주신 빚이라고요. 저는 그 빚을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는데 다 쓸 거예요. 설동아, 두고 보세요. 제가 나중에 꼭 장원급제해서 우리 어머니 가마 태워드리고 고기 반찬 매일 드시게 할 거예요. 저는 세상 그 어떤 비단옷보다 어머니가 기워주신 이 무명옷이 제일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러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 심씨는 와락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가난이 죄라지만 하늘은 가난한 심씨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주셨습니다. 두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낡은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담벼락 아래서 피어난 설동이의 그 비상한 재주가 곧 한양에서 내려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불러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심씨는 아들의 그 기특한 마음을 받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번듯한 서당에는 못 보내도 내 아들 부탄자로 종이 한 묶음이라도 더 사주기 위해 장터 귀퉁이에 작은 국밥판을 버렸습니다. 7대째 내려온 손맛이라도 있는 것인지 심씨가 끓여내는 구수한 시래기 국밥은 금세 장터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보글보글 뚝배기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 국밥집엔 밥맛보다 더 유명한 구경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7살 박이 설동이었습니다. 설동이는 제 몸집만 한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뚝배기를 나르고 손님들의 셈을 도왔습니다. 저기 옹기장수 나어린애는 국밥 2그릇에 탁주한 사발이니까 48푼이고요. 저쪽 집신 할머니는 국밥 1그릇에 깍두기 포장해 가셨으니 32푼만 내시면 됩니다. 설동이의 입에서는 주판알 튕기는 소리보다 더 빠르게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허허, 저 녀석 보게 머릿속에 주판이 들어앉았나? 서당 훈장님보다 셈이 더 빠르구먼. 하지만 장터에는 늘 좋은 사람만 있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장날 인색하고 욕심 많기로 소문난 포목점 주인이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기름진 국밥 1그릇을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뚝딱 비우고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에잉 주모, 국밥 국물이 오늘따라 좀 짜네. 영 맛이 없어. 그리고 내가 아까 저기 건너편에서 비단판 돈을 다 합쳐봐도 아이고 이런 국밥값이 딱 20푼 모자라는데 어쩌나. 내가 이 장터 큰손인 거 알지? 외상으로 달아나. 나중에 많이 팔아줄 테니까. 뻔히 돈주머니가 두둑한 걸 아는데 가난한 과부라고 얕잡아보고 횡포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심씨가 난처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나리. 저희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외상은 좀 곤란합니다요. 이 여편네가 내가 돈 떼먹을 사람으로 보여? 없다면 없는 줄 알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포목점 주인이 눈을 부라리며 으름장을 놓던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상을 닦던 설동이가 조용히 행주를 내려놓고 또벅또벅 걸어와 포목점 주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7살 아이의 눈빛이라기엔 너무나 맑고 그래서 더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나일이 거짓말은 나쁜 거라고 배웠습니다. 뭐라? 이 조그만 녀석이. 나으리 아까 오전에 비단 3피를 한 필당 단양씩 파셨지요? 그럼 15냥이고요. 거기서 점심값으로 탁주 한 병 사드신 게 10푼. 아까 저기서 집신 한 켤레 사신 게 8푼. 그리고 나으리 오른쪽 소매 안주머니에 쌈지돈 챙기실 때
제가 다 봤거든요. 설동이는 주인의 오른쪽 소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지금 나으리 주머니엔 정확히 14냥 하고도 82푼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국밥값 50푼이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끓인 국밥입니다. 어찌 그 땀방울을 거짓으로 깎으려 하십니까? 순간 국밥집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포목점 주인의 오른쪽 소매로 쏠렸습니다. 주인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 귀신 같은 녀석? 내가 그걸 어찌 다 세고 있었느냐? 주인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던지듯 내려놓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터 사람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리며 손뼉을 쳤습니다. 잘한다. 꼬마 신동이 욕심쟁이 영감 홍구멍을 내줬네. 심씨는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웃어 보였지만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재주가 뛰어날수록 어쩐지 아이가 내 품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설동아, 너는 정녕 누굴 닮아 이리 영특한 게냐? 혹여 이 소문이 너무 멀리 퍼져 누군가 널 찾아오지는 않을까? 어미는 그게 겁이 나는구나. 심씨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터 국밥집에 세상 이치를 꿰뚫는 신동이 났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바람을 타고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양차 이 고을을 찾았던 한양의 최고 실세, 최대감의 귀에까지 이 기이한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터 국밥집 아이가 셈이 귀신 같다고? 허허, 내 무료하던 차에 잘 되었구나. 여봐라, 가마를 대령해라. 내 직접 가서 그 아이를 한번 봐야겠다. 화려한 비단 가마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국밥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입구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번쩍이는 비단 가마를 앞세우고 덩치 큰 하인들이 물러거라. 대감마님 행차시다 하며 길을 터주자 웅성거리던 장터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섰습니다. 가마의 주인은 요양차 이 고을을 찾은 한양의 실세, 이조판서 최대감이었습니다. 가마꾼들의 발소리가 착착하고 심씨의 작은 국밥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정갈한 옥색 도포 차림의 위엄 있는 풍채를 가진 최대감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서린 기품에 심씨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곳이 샘이 귀신 같다는 아이가 있는 그 국밥집이냐? 최대감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씨는 갑작스러운 귀인의 등장에 당황하여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 대감 어른. 누추한 곳에 어찌 귀하신 분께서. 그때 주방에서 국밥 그릇을 정리하던 설동이가 또벅또벅 걸어 나왔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대감의 위세에 눌려 숨기 바빴겠지만 설동이는 달랐습니다. 7살 아이라기엔 너무나 고든 자세, 흔들림 없는 맑은 눈빛. 최대감은 설동이를 마주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이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찌 처음 보는 아이에게서 이리도 낯익은 기운이 느껴진단 말이냐. 저 눈매, 저 콧날, 누구를 닮은 것이냐. 설동이는 겁을 먹기는커녕 예법을 갖추어 정중히 배꼽 인사를 올렸습니다. 소인 설동이라 하옵니다. 대감 어른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국밥 한 그릇 말아 올릴까요? 최대감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허허 녀석, 말솜씨가 제법이구나. 듣자 하니
내 셈법이 주판보다 빠르고 정확하다던데 내 문제를 하나 낼 테니 맞춰보겠느냐? 최 대감은 아이를 시험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한양의 복잡한 조세 계산법을 빗대어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까다로운 문제를 던졌습니다. 쌀 100가마니를 빌려주고 1년 뒤에 이자로 사마를 받기로 했다. 헌데 흉년이 들어 쌀값이 2배로 뛰었다면 내가 받아야 할 이익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옆에 있던 하인들도 손가락을 꼽으며 식은땀을 흘릴 만큼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설동이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설동이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답을 내놓았습니다. 계산대로라면 쌀 30가마니 값인 150냥이옵니다. 하오나 대감 어른. 응? 하오나?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쌀값이 올랐다고 하여 그 이익을 다 챙기신다면 고가는 채우실지 몰라도 사람의 인심은 잃으실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이시라면 흉년에는 이자를 탕감해 주시는 것이 더 큰 이익이 아닐는지요. 순간 국밥집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단순히 셈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는 어진 마음씨까지 갖춘 대답. 최 대감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구나. 내 말이 100번 옳다. 내 어미가 누구냐? 이리 영특한 제목을 어찌 이런 시골 장터에 썩히고 있단 말이냐? 최 대감이 감탄하며 기특한 마음에 설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설동이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땀을 닦으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설동이의 하얀 왼쪽 귀 뒤에 선명하게 박힌 파탈만한 붉은 점. 그것이 최 대감의 눈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최 대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온화하던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뻗었던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점은, 그 점은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아내와 최씨 가문 직계 자손에게만 나타나는 유전적인 특징인 핏줄의 증표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분명 내 아내와 아이는 10년 전 눈 속에 파묻혀 시신도 못 찾고 죽었다 들었는데 어찌 저 아이 귀 뒤에 내 집안의 표식이 있단 말이냐? 최 대감은 이성을 잃고 설동이의 어깨를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구석에서 떨고 있는 심씨를 향해 짐승이 포효하듯 소리쳤습니다. 주모, 이리 오게. 썩 나오지 못할까? 내 묻겠네. 저 아이가 정령 자네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인가? 거짓을 고하면 내 자네를 당장 능지처참할 것이니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게. 심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공포, 7년간 품어온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심씨를 덮쳤습니다. 주모, 내 다시 묻겠네. 저 아이가 정령 자네 핏줄이 맞는가? 최 대감의 서슬 퍼런 호통이 좁은 국밥집 천장을 찌르듯 울렸습니다. 그 위험에 눌린 장터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심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심씨는 떨리는 손으로 행주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아올 것이 왔구나. 하늘이 주신 내 아들, 눈보라가 데려다 준 내 새끼.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이리도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심씨는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추스르며 최 대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심씨는 도망치듯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돌아가신 어머니의 낡은 베네저고리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7년 전 버려진 아이. 설동이의 품에서 나왔던 그 물건. 심씨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심씨가 다시 마당으로 나와 최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득 고여 있었습니다. 대감 어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제가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7년 전 한방눈이 미친 듯이 쏟아지던 밤, 산속 무덤과 바위 틈에서 주워온 업둥이옵니다. 뭐야? 업둥이라고? 최 대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씨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열어 그 안에 있던 물건을 꺼냈습니다. 호롱불빛을 받아 시리도록 푸른 빛을 내뿜는 하지만 날카롭게 쪼개진 반쪽 옷가락지였습니다. 아기를 주었을 때 강보 속에서 이 반쪽 가락지와 서찰이 함께 나왔사옵니다. 그 가락지를 본 순간 최 대감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조차 쉬지 못하고 헐떡이던 대감은 허둥지둥 자신의 품 안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고 있던 비단끈을 거칠게 풀어내었습니다. 그 끝에는 10년 동안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또 다른 반쪽 옷가락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심씨가 내민 가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2개의 쪼개진 반쪽. 최 대감은 숨을 멈추고 2개의 단면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맞대어 보았습니다. 딸깍. 고요한 마당에 기이하리만큼 선명하고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2개의 조각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이럴 수가. 살아있었구나. 내 아들이, 내 핏줄이 정녕 살아있었어. 하늘이시여. 늑대밥이 된 줄 알았던 내 새끼가. 최 대감은 합쳐진 옷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대감의 눈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이 옷가락지를 적셨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설동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가, 내 아들아. 내가 내 아비다.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설동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눈만 깜빡였지만 자신을 부서져라 껴안은 대감의 몸에서 느껴지는 그 절박한 떨림에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천륜이라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 감동적인 상봉을 지켜보는 심씨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이에게 진짜 아버지를 찾아주었다는 안도감보다 내전 물려 키운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이제는 영영 떠나보내야 한다는 상실감이 그녀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심씨는 설동이와 최 대감의 모습이 흐릿해질 정도로 눈물이 차올랐지만 차마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슬그머니 뒷걸음질 쳐서 어두컴컴한 부엌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행주치마를 입에 꽉 물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오열했습니다. 설동아, 내 아가, 이제 너는 저 높은 곳으로 비단옷 입고 꽃길 걸으러 가야 하는구나. 이 못난 어미 곁을 떠나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그 높은 자리로 가거라.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부엌 구석에서 들리는 심씨의 숨죽인 흐느낌 소리만이 화려한 상봉의 뒤편에서 구슬프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겨운 상봉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끔찍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의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그 험한 눈보라 속으로 내몰아 죽이려 했던 잔혹한 배후. 이제 그 추악한 과거의 민낯이 드러날 차례입니다. 최대감의 오열이 잦아들 무렵 꽉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열리며 이야기는 10년 전 그 참혹했던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촉망받는 젊은 관료였던 최대감에게는 정혼자가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여 몰래 연을 맺은 정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 한 씨로 비록 가문은 기울었으나 대나무처럼 고든 기품과 난초처럼 고운 마음씨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문의 반대 속에서도 깊은 사랑을 나누었고 한 씨의 뱃속에는 어느새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세력을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던 최대감의 어머니 노마님에게 며느리 한 씨는 그저 아들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내 아들은 당대 최고 권세가인 우의정 대감의 사위가 되어야 한다. 헌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계집이 감히 내 집안에 발을 들이고 천한 피를 잉태했단 말이냐. 노마님은 며느리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대감이 임금의 명을 받아 멀리 평안도로 시차를 떠나 집을 비우게 되자 노마님은 마침내 품고 있던 끔찍한 사리를 드러냈습니다. 한방눈이 쏟아지던 칠흑 같은 밤, 노마님은 만삭의 몸으로 태교를 하고 있던 며느리 한 씨를 사랑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내 인연, 내 발로 나가겠느냐 아니면 멍석마리를 당해 송장이 되어 나가겠느냐.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제 뱃속에는 대감의 핏줄이 자라고 있습니다. 핏줄? 흥, 내 아들의 앞길을 막는 핏줄은 필요 없다. 여봐라. 인연을 당장 산속으로 끌고 가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해라. 노마님은 며느리의 손에 반으로 쪼개진 옷가락지 하나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아량이다. 이 가락지를 저승가는 노잣돈으로나 쓰거라. 노마님의 명을 받은 건장한 하인들이 며느리를 짐짝처럼 들쳐업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며느리 한 씨는 필사적으로 하인의 팔을 물어뜯고 눈 덮인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헉헉 만삭의 몸으로 뛰고 또 뛰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찢겨 옷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발톱이 빠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 너는 살아야 한다. 내가 죽더라도 너만은 살아야 해. 그렇게 도망치다 숨어든 곳이 바로 무덤과 바위 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홀로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입에 재갈을 문 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횃불을 든 하인들의 고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어디로 숨었어? 잡아서 없애야 노마님께 상을 받는다. 샅샅이 뒤져라.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갓 태어난 아이까지 발각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어미 한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미끼가 되기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품에 반쪽 옷가락지와 혈서를 넣어주고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이마에 피 묻은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부디 좋은 분 만나서 살아남거라. 어미가 저놈들을 유인해 줄 테니 너는 소리 내지 말고 있거라. 한 씨는 갓 낳은 아기만 남겨둔 채 아픈 몸을 이끌고 눈 덮인 절벽 쪽으로 비틀비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를 찾느냐? 내가 여기 있다. 이 악기 같은 놈들아, 나를 잡아라. 저기 있다. 절벽 쪽이다.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절벽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 틈을 타 무덤과 바위 틈은 어둠 속에 안전하게 남겨졌습니다. 하인들이 코앞까지 닥치자 한 씨는 놈들을 보며 서글프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쫓아오는 자객들을 보며 마지막으로 품속의 아들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천길 낭떠러지 아래 저 하얀 안개 속으로 그 희생 덕분에 설동이는 무덤가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심씨에게 발견되어 생명을 이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한양으로 돌아온 최대감에게 노마님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천한 것이 다른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치다가 발을 헛디뎌 죽었다더구나. 최대감은 어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였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머니, 정녕 어머니께서 그러신 것입니까? 가문의 영광이 무엇이기에 며느리를 죽이고 손자까지 죽이려 하셨단 말입니까? 제가 10년 동안 어머니라는 탈을 쓴 악마를 모시고 살았단 말입니까? 진실을 알게 된 최대감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호의호식하며 지낸 10년 동안 아내는 차가운 골짜기에서 백골이 되었고 아들은 장터 바닥에서 남의 집밥을 먹으며 자랐다는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이 참혹한 진실 앞에 어린 설동이의 주먹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를 죽인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친할머니라니. 모든 진실이 밝혀진 국밥집 마당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최대감은 10년 만에 찾은 핏줄을 부서져라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심씨는 부엌 구석 어둠 속에 숨어 소리 없는 통곡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눈물을 닦은 최대감이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심씨가 숨어 있는 부엌 쪽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주모 고맙네. 참으로 고맙네. 자네가 내 아들을 살렸어. 내 이 은혜는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모자랄 것이네. 허나 이제 내 핏줄을 찾았으니 데려가야겠네. 당장 한양으로 가서 내 가문에 입적시키고 잃어버린 10년 세월을 보상해주고 싶네. 비단옷을 입히고 최고의 스승을 붙여 장차 이 나라를 이끌 재상으로 키울 것이네. 최대감의 목소리엔 들떠있는 아버지의 욕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그래, 설동이 이제 팔자 폈네. 국밥집 아들이 아니라 대감집 도련님이 되는 거야. 잘됐지. 암 잘된 일이고 말고. 하지만 그 축복의 말들이 심씨의 가슴에는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심씨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설동이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끼워 입어 너덜너덜해진 헌 옷 몇 가지, 설동이가 아끼던 다 다른 몽당붓 한 자루,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깎아 만든 나무 팽이 하나. 그 초라한 짐 보따리를 묶는 심씨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툭툭 보따리 위로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야지. 우리 설동이 이제 고생 그만하고 가야지. 어미가 보내줘야지. 잡으면 안 되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심씨는 눈물을 훔치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짐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동이의 손에 보따리를 쥐어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설동아, 대감마님 따라가거라. 거기 가면 여기처럼 추운 겨울에 손 호호 불어가며 뚝배기 안 닦아도 되고 매일 쌀밥에 고기 반찬 실컷 먹을 수 있어. 서당 공부도 원 없이 할 수 있단다. 너처럼 똑똑한 아이는
이런 구석진 시골 장터가 아니라 한양 큰물에서 살아야 해. 어서 가마에 오르거라. 심 씨는 아들의 눈을 참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대감도 부드럽게 설동이의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가자, 아들아. 아비와 함께 가자. 설동이가 가마 쪽으로 한 발짝 떼는 순간 심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가마 문턱 앞에서 설동이가 발걸음을 딱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이끄는 최 대감의 손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설동이는 몸을 돌려 심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흙먼지 날리는 마당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딜 가라 하십니까? 제 어머니는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를 간단 말씀이십니까? 심 씨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설동아, 이분이 내 진짜 아버님이시다. 어서 가서 큰절 올리고 따라가야지. 내가 미쳤느냐? 하지만 설동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7살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 대감 어른일지 모르나 나를 살려주신 분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7년 전 눈보라치는 산속에서 얼어 죽어가던 저를 그 차가운 눈밭에서 맨살로 품어 살려주신 분도 어머니시고 동량 젖을 얻으러 다니며 남들에게 굽신거려 내 배를 채워주신 분도 어머니십니다. 설동아, 제발, 저는 비단옷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호롱불 밑에서 키워주신 이 누더기 무명옷이 훨씬 더 따뜻합니다. 저는 고기 반찬, 사내진미 다 싫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시래기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대감 어른 따라가면 저는 부자가 될지 몰라도 어머니 없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설동이는 기어이 심 씨의 낡은 치맛자락을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그 손을 놓으면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아이는 어미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놔두고 나 혼자 호강 안 해요. 흑흑. 엄마랑 살 거야, 엄마. 그 처절하고도 순수한 울음소리가 장터를 울렸습니다. 구경하던 아낙네들도 눈물을 훔쳤고 억센 장사치들도 코끝이 붉어졌습니다. 부귀영화도 핏줄의 당김도 7년간 쌓아온 이 투박하고 뜨거운 정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최 대감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것, 자신이 며느리를 지키지 못해 잃어버렸던 그 가족의 온기가 바로 이 초라한 국밥집 마당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아, 내가 졌다. 낳은 정이 하늘이라면 기른 정은 땅이로구나. 저 아이에게 진정한 부모는 내가 아니라 저 여인이었어. 설동이를 장터에 남겨두고 홀로 한양으로 돌아온 최 대감. 돌아오는 며칠 밤낮 동안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에서 서슬퍼런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양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최 대감은 흙투성이가 된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곧바로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과 다름없이 비단 방석 위에 앉아 아랫사람들을 호령하고 있는 노마님이 있었습니다. 오느냐? 요양을 갔으면 몸이나 추스르고 올 것이지. 안색이 그게 뭐냐? 그래, 좋은 소식은 없더냐? 혹 밖에서 나아온 핏줄이라도 찾은 게냐? 아무것도 모르는 노마님이 찻잔을 들며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최 대감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로 맞춰진 옷가락지를 꺼내
노마님의 찻상 위에 내리꽂듯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가락지가 기억나십니까? 노마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찻잔 속의 찬물이 파르르 떨리더니 가락지를 확인한 노마님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 가락지는 분명 그년에게 쥐어보냈던 것인데 이게 어찌 내 손에 있느냐? 분명 그 계집은 죽었다고 믿고 싶으셨겠지요. 어머니께서 자객까지 보내 눈보라치는 산속으로 몰아넣으셨으니 말입니다. 최대감의 고함 소리에 노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습니다. 제 아내는 처참하게 죽었으나 그 뱃속의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늑대밥이 되라 던져두신 그 버려진 아이가 지금 장터 바닥에서 제 어미의 원통함을 셈하며 잡초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노마님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더니 이내 표독스러운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천한 핏줄을 기어이 찾아냈단 말이냐? 안 된다. 그 아이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당장 자객을 보내 없애버려라. 내 아들이 영의정 대감의 사위가 되어야 하는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업둥이 자식을 데려온단 말이냐? 최 대감은 허탈한 듯 하하하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핏줄보다 가문의 권세가 더 중요하다는 어머니의 그 추악한 탐욕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녕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셨군요. 제 아내는 죽어가면서도 자객을 유인해 아이를 살렸고 생면부지의 어느 가난한 과부는 7년 동안 피땀 흘려 남의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헌데 혈육이라는 어머니는 지금도 그 아이를 죽이라 하십니까? 최 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말했습니다. 내 오늘부로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겠나이다. 뭐라? 내 이놈, 내가 제정신이냐? 이 집안의 모든 재산과 권세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평생 죽은 아내와 버려진 아들에게 속죄하며 살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넓고 차가운 기와집에서 어머니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권세와 끌어안고 홀로 천년만년 사십시오. 최 대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노마님이 안 된다. 가지 마라. 내 재산, 내 권세 하며 울부짖었지만 굳게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양 제1가는 권세가였던 최 대감의 저택에는 사람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떠나고 텅 빈 대궐 같은 집에는 노마님 혼자만이 남겨졌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손주에게 외면당했다는 충격,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그림자가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울릴 때면 노마님은 10년 전 자신이 죽인 며느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 내가 잘못했다. 으아. 노마님은 미쳐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걸레 조각이 되었고 산의 진미를 먹던 입으로는 헛소리만 내뱉었습니다.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차가운 냉골 방에서 노마님은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시신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쥐새끼들만이 드나들 뿐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지은 죄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망고의 진리. 권선징악의 칼날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진 눈보라가 지나가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 인간사 또한 그러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진실이 밝혀진 그날로부터
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유수처럼 흘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심씨의 품에 안겨 가녀린 숨을 헐떡이던 버려진 아이 설동이. 그 아이는 어느덧 20살의 늠름하고 기계가 넘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최대감의 숨은 후원 아래 밤낮으로 학문에 정진했고 드디어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여 임금님이 하사하신 어사화를 머리에 꽂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고요하던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풍악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화려한 행렬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장터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길가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저기 좀 보게. 암행어사 출두다. 가만. 저 말 위에 탄 분, 설동이 아닌가. 국밥집 설동이가 진짜 출세를 해서 돌아왔어. 화려한 비단 관복을 입고 백마 위에 앉은 설동이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엎드려 절을 하면서도 곁눈질로 힐끔거리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설동이가 탄 말이 멈춰선 곳은 고을 사또가 있는 번듯한 관아도 대궐 같은 기와집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구수한 시래기 냄새가 풍기는 심씨의 낡고 허름한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설동이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비단옷이 흙바닥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 앞에 멍하니 서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틀어막고 있는 한 노파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허리가 굽고 흰 머리가 늘어난 어머니 심씨였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설동이 약속을 지키러 돌아왔습니다. 장원급제하면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겠다던 그 어린 날의 맹세 잊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심씨는 벗겨진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흙마당을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는 아들의 어깨를 거친 손으로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설동아, 꿈이냐 생시냐. 내가 살아서 이리 훌륭하게 돌아오다니. 장하다 내 아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흑흑흑. 모자의 뜨거운 포옹에 구경하던 장터 사람들도 수행하던 광군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설동이의 뒤에서 또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진 노인 최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낙향하여 속죄하는 삶을 산 탓에 예전의 날선 위엄은 사라지고 온화하고 소박한 촌노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심씨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이 세상 빛도 못 보았을 것이고 나 또한 평생 죄인으로 살았을 것이오.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들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우리 가문의 영원한 은인이십니다. 심씨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최대감은 진심을 담아 심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의 오만함을 씻어내는 진정한 화해였습니다. 그날 저녁 심씨의 좁은 국밥집 평상에는 특별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금이환양한 암행어사 아들, 그를 낳아준 아버지 최대감, 그리고 그를 길러준 어머니 심씨. 세 사람은 삐걱거리는 낡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상 위에 오른 것은 산의 진미가 아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투박한 시래기 국밥 세 그릇이었습니다. 설동이는 비단 소매를 걷어붙이고 국밥을 크게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역시 이 맛입니다. 한양 도성의 그 어떤 진수성찬도 어머니의 시래기 국밥 맛은 못 따라옵니다. 최 대감도 국밥을 한술 뜨더니 눈가가 촉촉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따뜻하구려. 10년 전 어린 설동이가 왜 이 맛을 잊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소. 여기엔 당신의 사랑이 녹아있구려. 심 씨는 두 남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밥그릇 위에 깍두기를 얹어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많이들 드세요. 솥에 많이 끓여놨으니 모자라면 더 드세요. 초가집 지붕 위로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것은 어쩌면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었던 따뜻한 정이 아니었을까요? 이후 설동이는 심 씨를 한양으로 모셔 정경 부인 못지않은 극진한 효도를 다했습니다. 최 대감 역시 심 씨를 가족처럼 예우하며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하듯 서로 의지하며 평온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인연. 설동이와 두 어머니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시린 우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러 심 씨도 최 대감도 그리고 효자 설동이도 모두 자연의 섭리대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설동이는 훗날 정승의 반열에 올랐으나 평생 비단옷 대신 검소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백성들이 굶주릴 때면 자신의 녹봉을 털어 국밥을 끓여 먹였다고 하여 국밥 정승라 불렸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자손들에게 남긴 유품은 거창한 재물도 화려한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낡은 베네저고리에 쌓인 하나로 맞춰진 옷가락지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은 정과 기른 정이 하나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가문의 가보가 되었지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심 씨가 묻힌 산소에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한겨울에도 심 씨의 무덤 위에는 눈이 쌓이지 않고 금세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7년 동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식을 품어 안았던 심 씨의 뜨거운 모성애가 식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혹은 평생 어머니의 발을 따뜻하게 녹여드리고 싶어 했던 아들 설동이의 효심이 땅속까지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 시작되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전설이 된 이야기. 오늘 밤 창밖을 보시거든 눈보라 속에 피어났던 그 따뜻한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빛 써라 눈보라 치는 밤 무덤가에서 주운 버려지나기 편이었습니다. 오늘 밤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